네, 지금부터 건강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그동안 예방과 진료 중심이었던 암에 대한 관점을 암 경험자의 치료 후 삶으로 확장하고 일치료 병행사회 도입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본 주제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각계 분야 전문가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 전국의 환우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장에 모시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토론회 자료집은 사단법인 쉼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회의원 김성주, 서영석, 비례대표 이수진, 최혜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쉼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식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내빈 소개와 환영사, 축사 후 발제로 이어집니다. 토론회는 두 세션으로 구분하여 전문가분들의 본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 및 필요성과 현황을 공유하고 이후 정부 부처 및 정책 연구자분들의 의견 공유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지정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질의응답 및 의견 공유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주최해 주신 의원분들을 소개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신 김성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암 경험자의 취업과 일치료 병행에 관하여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경력단절 여성특별법과 영유아 보육법에 암 및 중증 질병 경험자를 포함하는 법안을 개정 발의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에 관하여 네 분 의원님들의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 순서는 보건복지위 간사이신 김성주 의원님을 필두로 가나다 순입니다. 먼저 김성주 의원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이 자리는 일어나지 않아도 좋겠네라고 했는데 또 부르는 바람에 또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넓은 장소에서 행사할 때는 좀 예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아담하고 긴밀한 공간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습관적으로 그랬습니다. 저 때문에 이수진 의원 따라서 일어났죠?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주제로는 좀 길죠. 예, 암 경험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국민 비타민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주신 우리 서영숙 의원님, 예, 그다음에 같이 환노위에 활동해 주신 이수진 의원님, 우리 또 최혜영 의원님, 예, 같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해 주실 암 경험자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사단법인 쉼표의 우리 서지연 이사장님 참여해 주시게 됐습니다. 또 토론으로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흔히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변 듣게 되면 드는 생각이 이분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미 의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도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은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이고 오히려 그 치료 과정에서 또 치료 이후에 어떻게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냐로 많은 관심이 옮아가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개인의 과제로 생각하지 가족이 약간 돌볼 수는 있지만 사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는 것은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암
환자들의 투병의 극복 과정, 또 그 후에 일상적인 생활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울 것인가에 대한 좋은 외국 사례와 또 우리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프면 잘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건가에 대한 예방적 측면, 또 이후에 완치 이후에 일상 복귀를 어떻게 사회가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전 과정에 대한 이제 고민이 정책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인식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을 진심으로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주최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영석 의원님께서 환영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마추어 같이.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공동 주최를 해주신 우리 김성주 간사님, 이수진 의원님, 최영 의원님, 그리고 공동 주관해 주신 우리 사단법인 심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노래 부를 때 심표가 없어가지고 맨날 음치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이게 노래에 제일 중요한 게 음표가 아니고 심표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직면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암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때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걸 심표로 생각하고 잘 관리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의료 패러다임이나 생각의 패러다임이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고통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이제는 또 초고령 사회이기도 하고 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전 생애 주기에 있어서 나서 생명을 다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조금 더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짜여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러한 단순히 치료에 국한되는 의료 패러다임이 아니고 우리 삶을 좀 더 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렇게 촘촘하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희망을 함께 가져봅니다. 오늘의 토론이 좋은 그런 징검다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아름다운 곡을 만드는 인생의 아름다운 곡을 만드는 심표의 한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도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게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또 최근에 운영위원회까지 이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의료인으로서 일을 했었고, 또 노동조합에서 또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환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병원 치료 이후의 삶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일과 삶, 이걸 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과 국가의 책무가 따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생각들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님과 또 서영석 의원님, 또 최영희 의원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흔쾌하게 함께 참가하게 됐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이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금 제가 김성주 간사님한테 저 보건복지위원회 받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우리 그 국민들의 삶 그리고 전체 국민 중에서 25명 중에 1명이 그 암 유병자이다라고 그런 통계를 보면서 이제 그 암이라는 질병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그 정책과 제도들이 이제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생활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커지면서 그 예방 진료와 더불어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에서 주시는 말씀 잘 들어보고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암 경험자들 다시 본인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본인들의 삶을 행복 가득하게 좀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최혜영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혜영입니다. 이렇게 우선 우리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영상과 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시표 대표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가지면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에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치료 후에도 사회복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라는 걸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한 이후에는, 제가 중도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중도의, 사고로 척수장애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랬을 때 아이가 있는 경우, 일방팔방 어떻게 할지 몰라서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돌봄이 어려워서 누군가가 또 배우자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장애가 있긴 하지만 사회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겪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에 그 영유아 보육법이랑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거쳐서 나온 내용들도 우리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19인데도 이렇게 토론회 개최하게 돼서 기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분들께서 네 분의 의원님들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연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보내주신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와 관련하여 3개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소관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현장 참석을 최소화한 점에 따라 서면과 영상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모든 말씀은 사회자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전체 축사의 글은 배부해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암에 대해 예방적 조치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는 많이 있으나 암 극복 이후에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들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경제활동 세대들이 치료 이후에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작은 첫걸음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큰 시작이었으면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대독. 바로 이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국회, 정부, 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중증질환자들의 원만한 일가정 치료 병행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증질환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대독. 네, 또 이 두 분 외에도 또 따로 귀하신 분들이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 후보이신 이낙연 후보님께서 본 토론회에 대한 축하 말씀을 영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세상을 꿈꿉니다. 아프면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받으며 아프더라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런 문제를 토의합니다.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성주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서지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쉼표 관계자 여러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암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발병률이 높아졌지만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편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암 진단자 중에서 직장 복귀에 성공한 분들이 10분 가운데 3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어렵게 복귀해도 편견과 차별로 고통을 겪으신다고 합니다. 그런 편견과 차별도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국가 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드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아파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복귀 국가 책임제를 제안드렸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해 국민 주치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경청해서 더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회가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본 토론회에 대한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축전은 사회자가 대신 읽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 안정망 구축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암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사회 도입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이수진, 서영석, 최혜영 의원님과 사단법인 쉼표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시, 취업, 직장 생활만으로도 고달픈 우리 청년들은 암에 맞닥뜨리는 순간 치료보다도 직장을 잃지 않을까, 치료 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앞서 한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투병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을 것이고 그들이 말하지 못한 고민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찾아내고 풀어가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런 사회를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이재명 대도. 네, 감사합니다. 암 경험자 및 건강 취약계층의 직장 복귀와 사회적 역할을 위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축하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참가하신 내빈 분들과 토론자분들은 현수막이 위치한 벽면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최 및 주관 관계자분들은 착석해 주시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뒷줄에 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 경험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준비된 리플렛을 들고 함께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거 좋아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주세요. 제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기 가운데인가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네.
네, 이제 토론회 1부 진행에 앞서서 토론회 준비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명패가 위치한 자리에 다시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암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사회 도입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 안정망 구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바로 이어서 본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암의 치료 후 삶에 주목하는 암 애프터케어 연구 및 관리기관인 사단법인 쉼표의 서지연 이사장님께서 암 경험자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쉼표는 국내 최초 암 애프터케어 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사회적 도입을 연구 및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지연 이사장께서는 본인의 유방암 발병 경험과 에이펙 교육 ODA 사업을 토대로 질병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화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암의 사회학을 포함해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와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사단법인 쉼표 서지연 이사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주최 의원님들과 협력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암 경험자들의 치료 이후의 삶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애프터케어에 관한 관심과 시도를 위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의 암에 관한 주요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료집보다 PPT를 따로 인쇄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암에 관한 주요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암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한 해의 암 발생자 수는 24만 3,837명으로 1999년부터 누적된 암 발생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생존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암에 걸릴 확률은 37.4%이며 국민 25명 중 1명은 암 유병자로 추계됩니다. 본 수치는 현실적으로 암은 이미 소수만의 특수 질병이 아니라 길어진 인간의 기대 수명만큼이나 만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암 생존율은 점차 증가해 2018년 기준 70.3%로 10명 중 7명은 암을 경험하더라도 생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암에 걸린 개인에 대해 살 수 있을까에서 치료 후의 삶이 이전처럼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의 암 상대 생존율은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수치를 보시면 암 경험자의 RTW, 즉 직장 복귀율은 미국, 영국, 일본의 평균 64.5%의 절반 이하 수준인 30.5%로 매우 낮습니다. 2020년 쉼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에 근무하던 20, 30대 환우 86.8% 중 90%는 진단 후 자발적, 비자발적 경력 단절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 42,700불 기준 경제활동 인구의 암 경험자 경력 단절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은 약 3조 1,80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조기 사망 및 이행기간 손실액으로 인한 규모는 16조 6,819억 원이었습니다. 즉 암이라는 질병으로 한 해 약 20조 원의 비용이 직간접비로 손실되고 있지만 치료 후 길어진 여명기간에서 개인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국가재정 안정성 확보에 관한 고민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질환 예방 대책과 의료비 보장 중심에서 치료 이후의 삶,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본 논의를 위해서 흥미로운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코로나와 암에 관한 비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1년 이상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위드 시대로 코로나는 공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누적된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23만 7천여 명으로 2018년 기준 암 발생 인구 24만여 명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수치 대비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는 누구나 아플 수 있다, 혹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경각심보다 정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크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경각심 때문인지 그동안 일치료 병행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상병수당과 질병휴직에 대한 제한은 감염성 질환으로 대표되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감염성 질병은 언제와 어떻게 발생할지를 포함해서 치료 방법에 대한 예측도 불가하기에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질병을 사회적 재난,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비감염성 중증 질환을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암은 오랜 시간 축적된 데이터는 물론 국내외 사례가 다양해서 진단 후 치료와 회복, 생존율에 관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요인 분석이 용이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응 마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선 암 유병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추적 연구가 수반된다면 한국형 RTW 및 연령별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 대책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의 연령은 점점 젊어지고 있고 치료 이후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근간으로 암 애프터케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덕분에 국민, 기업, 정부는 교대 근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학습했으며 새로운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은 불가피한 질병으로 인한 사원의 부재와 재난적 상황의 위기관리의 필요성도 인지하기 시작했기에 일과 치료의 병행을 도입하기에 지금은 매우 긍정적인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암의 트렌드를 반영해 일치료 병행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의 영역과 가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본 필요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 및 지속적인 한국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에 관한 노력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냈지만 치료 이후에 관해서는 정책 및 사회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직후 치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준비 과정과 직장의 거취 문제, 가족 내 역할,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인식에 대한 문제의 답은 오롯이 개인이 찾고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치료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경력 단절은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계의 부담으로 더 나아가 경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는 2021년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가계 분위를 5분위로 나눈 통계청 자료입니다. 높은 소득으로 약 43% 정도의 흑자율을 기록하는 5분위를 제외하면 중산층과 다수의 가계가 포함된 2에서 4분위의 경우 암 발병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제활동 중지로 직접적인 소득 감소가 이뤄지고 기본 의식주를 위한 비용에 의료비 지출 증가까지 더해지는 지출 패턴은 결국 기존 범위에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살피실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가 하락하는 경우는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삶의 질과 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경제 취약계층인 1분위를 잘 살펴보시면 기존 지출이 소득보다 높은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음과 이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암 경험자 및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은 경제 사회적으로도 중산층의 강화와 더불어 국가 경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의 경우 암 경험자와 실업의 뚜렷한 연관관계가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RTW 관리를 위해 법적 제도와 근무 환경 개선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암을 시작으로 해서 만성질환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직간접적인 상병수당 및 업무의 질병으로 인한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일본은 현재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치료일 양립 지원이라는 시스템을 후생노동성에서 민관협력 기반 추진체제를 갖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 발의된 암 기본대책법 이후
암 경험자의 취업 지원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2017년 본격적으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치료 후 직장 복귀 시 치료 이전과 소득 및 직무 형태가 동일할 수 있는 기업 환경 마련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며 본 사업에는 연간 약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경우 암 경험자가 활용 가능한 상병수당제도 및 질병휴직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며 OHP,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포함된 이해관계자들이 RT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암 경험자를 장애인 고용제도에 함께 포함되도록 지정한 법률과 ACA의 가족질병휴가제도를 통해 12주 이상의 장기 무급 휴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립암협회 및 센터에서 암 경험자의 RTW 권리 및 기업 대상 노하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시행 의무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암 경험자를 중심으로 일치료 병행 사회 도입 및 암 애프터케어를 위한 개인과 국가적 범위의 필요성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을 토대로 국내 시스템 마련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되고 있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암 경험자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와 연구에 대한 제안입니다. 둘째로 한국형 일치료 병행 시스템 및 사회 서비스 운영에 관한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법안 내 조항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타겟을 세분화해서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경제활동 인구의 청년과 여성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세 초반까지는 여성의 암 발생률이 남성보다 더 높으며 특히 34세 미만까지의 연령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점과 보편복지에서 20대, 30대 청년과 중위소득 60%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활동 연령이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 안정되지 않은 경력을 가진 청년 및 여성의 질병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사회 안전망이 없다면 고용시장 내 더욱 취약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청년 및 여성에 집중해 서서히 중장년층 그리고 다양한 질병으로 확대해 간다면 제도 및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치료 병행의 도입을 위한 현행 제도 및 활용 가능한 정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임신, 출산, 육아를 보장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 후 발현되는 증상은 임신 및 출산과 달리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 정책 및 법률 내에 법률에서 정의하는 삶 안에 치료의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시스템에 관한 연구, 시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주로 직업심리 전문가, 산업의가 민간기관 혹은 전문 코디네이터와 협력해 RTW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제안하는 국내 중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경험자와 기업, 그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 자문기관인 병원 사이를 연계 및 중재하는 형태로 일치료 병행 도입에 대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국의 실정을 반영해 병원 내 RTW 팀과 중재 역할을 하는 팀으로 나누어 협력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암 경험자의 경우 치료 후에도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이 필수이므로 직장 복귀에 관한 진단 및 소견은 물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주치의 소재 병원 내 아래와 같은 구조로 RTW가 구성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본 협의체에는 병원별 암교육센터, 암센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내 RTW팀은 직무 및 근무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노동 측면의 설명이 가능한 직업환경의학과, 전체 치료 플랜 및 신체 컨디션을 설명할 수 있는 혈액종양내과, 그리고 신체 가동 범위 및 신체 활동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재활의학과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암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및 직장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종합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구성해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병원 RTW팀을 통해서 도출된 한 개인에 대한 직장 복귀 관련 소견서는 기업과 암 경험자 사이의 중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암 경험자가 발생해 휴직부터 복직까지 지원하는 경우 정확한 필요 및 배려사항의 정보를 교류하고 기존 동료와 기업 내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중재자를 통해 기업 입장에 대한 상담과 정책적 지원에 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환우 또한 중재자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대해서 혹은 증상에 대해서 마음 편히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중재자는 기본적인 의학 및 치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스킬, 고용 및 노동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별도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제한 가능한 시스템은 리턴십입니다. 리턴십이란 치료 이후 복직을 희망하는 암 경험자가 약 6개월간 출퇴근 및 업무 적응을 통해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원활하게 다시 풀타임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강도 높은 치료로 인한 근무 공백이 있던 암 경험자가 복직 후 느끼게 되는 피로와 심리적 부담은 적극적 업무와 일상생활로 즉각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동료 및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불안정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근무의 지속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 후 심신의 적응과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활동을 위해 리턴십은 반영되어야 할 시스템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에 대한 근거는 일본에서 12년간 시행된 대규모 코호트 추적 조사 결과와 쉼표의 국내 환우 대상 FGI를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제안한 RTW 중재와 리턴십 도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기존 고용 창출 장려금 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혹은 그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불이행 부담금 감면에 암 경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안이자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바로 제도적 기틀 마련입니다. 주요 법안 개정 발의는 암에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연령, 전 성별,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위해 일치료 병행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올해 최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경력단절 여성 특별법과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바로 어제 서영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암관리법의 개정 시도는 암 경험자의 취업과 일치료 병행 사회 도입을 위해 매우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법안들의 개정 발의는 치료 이후의 삶도 치료 이전과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사회적 관점을 더한 첫 사례이자 삶 속에 치료의 개념을 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법률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하여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내 치료 및 치료 이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행 체제 내 주로 다루어지는 출산 및 임신의 개념에 치료 후 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암 및 중증 질병 경험자를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근로자의 원활한 휴복직과 일치료 병행 사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내 탄력적 시간 근무제, 선택적 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태아 및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법안을 암 및 질병 경험의 근로자 보호, 통원 치료 및 진단 시간 확보의 허용 등에 관한 항목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기업에서도 원활히 애프터케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발표에서는 한국의 주요 암 지표를 통해 경제활동 인군의 암 경험자들의 치료 이후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암 애프터케어는 획일적인 시도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도적 지원,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의 인식 개선, 민관학 맞춤형 환경 지원 및 교육 등 총체적인 접근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 시도의 가장 큰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및 중증 질병에 대한 애프터케어가 당연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큼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본 토론회에서 도출될 전문적 의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발제에 이어 암 경험자들의 일치료 병행 사회 도입의 경제적, 고용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분들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시작으로 암 환자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연구를 통한 우리 사회 암 환자 사회복귀 문제 성찰이라는 주제로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 센터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7분입니다. 조주희 센터장님은 미국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년 귀국 후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실행하고 계십니다.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임상연구평가학회 학과장, 존스 홉킨스대 보건대학원 역학 행동의학과 겸임교수 등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인데요. 사실은 서지현 대표님과 앞서 국회의원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너무 감회스러운 게 제가 유방암을 연구하고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유방암에 걸려서 더 이상 치료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 아이들이 미국에 보내졌고 제가 그 아이들의 미국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가족 내에서 해결을 정말 해야 되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원래 이제 보건학을 하면서 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고 사실 암 환자의 직장 복귀 문제라던가 일상 복귀에 저희가 미충족 요구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사실 2010년부터 주구장창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이런 서지현 대표님과 또 다른 많은 한우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서영석 위원님과 김성주 위원님처럼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셔서 그리고 최영님이 최근에 여성 이런 법제 같은 걸 말씀해 주셔서 이제 조금 더 사회적인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발견한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각지대가 어딘지 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환자들이 와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암이라는데 일을 해도 되냐?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는 과정의 절반이 직장을 그만둬버립니다. 아직 진단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3, 4병원에 가면 가까워지니까 아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대통령 아까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에 대한 워낙 편견이 심해서 이걸 걸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인식 개선도 굉장히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귀해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복귀를 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난 휴가 기간에 읽은 책 중에 조한진이라는 분의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 질병에 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어항 속에 돌아나가 더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핏물 한 컵이 부어지면서 그 물의 밀도가 변하고 그에 따라 생태계가 바뀌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고요.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 혹은 이제 암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치료받고 나오면 되지 뭐 이제 죽지 않은 질병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모든 근간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 저희가 젊은 환자를 흔히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대상은 25세에서 55세를 보통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부분이 해결이 가장 안 됩니까? 라고 하면 1번은 학업, 2번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학업과 직장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삶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학교를 못 나오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또 이게 낙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장 복귀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영속성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암이 감소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핵심 노동인구의 암 발생률 증가입니다. 이게 이제 조기 발견도 있고 뭐 사양식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변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암 생존자와 건강한 인구 집단에 굉장히 간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가 당연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서지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들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이 여력을 갖지 못하면 저희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OECD국 중에 가장 낮은 복귀율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면 국가에서 치료를 마치고 6개월, 짧은 6개월, 1년까지 그 원래 일했던 급여를 받으면서 파트타임이나 이런 직장을 다니게 해주거나 휴직 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복귀가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복귀를 하더라도 사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스스로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환자들의 요구도를 조금 조사해 봤고, 아까 서지연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RTW가 리턴 투 워크입니다. 직장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하는 국가암 정복과제를 통해서 실험을 조금 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환자들을 도와주면 직장 복귀가 되냐?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봤고요. 환자들은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왜 뭐가 어려우냐 먼저 조사를 해봤더니 환자들은 나는 실질적으로 직장을 더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엔 더불어서 특히 여자, 자영업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자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정보, 정서적인 불안 이런 부분도 알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나 여성, 그리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영업자가 직장 복귀율이 더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이번 자리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없어서 마무리를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너무나 많이 시도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의원님들, 또 여기 많은 관계자분들이 우리가 더 많이 함께 고민하고, 또 저기 대표 제안해 주신 것들이 하나라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분 알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7분 맞춰주셨네요. 네, 조주희 교수님께서는 본 연구와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작성해 오셨고, 장기간 실제 환우분들을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며 적극적으로 직장 복귀에 관해 연구해 오셨습니다. 귀한 연구와 성과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의 관점에서 암 경험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실 부산경제진흥원 두드림센터 정덕원 센터장님의 지정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본 시간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용시장 전망에 따른 암 경험자 리턴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덕원 센터장님은 한국정보통신진흥회 ICT진흥본부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정보통신의 발달과 일자리 개발에 관련해 꾸준한 연구를 이어오고 계시며, 그 공헌을 인정받아 2019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부산을 소재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하시는 경제정책학 전문가이십니다. 네, 토론 이어주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청년지원 및 일자리 기획 담당하고 있는 정덕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암 경험자들의 좀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인구 감소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그 총 인구는 2018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30년 이후로는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2019년도부터 이미 감소가 시작됐고요. 또 그리고 특히나 주 근로 연령대에 해당하는 만 25세에서 54세 인구는 벌써 10년 전부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 연령 계층별로 인구 구성도 유아 청소년 인구는 지난 1970년대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감소해오고 있지만은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아주 급속히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60년대 이후에는 고령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인구 증감률도 굉장히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 쪽에서 하락세가 좀 많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구 비중도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도에는 73.4%에서 2060년도에는 48%까지 축소됩니다. 그럼 이게 다른 나라도 똑같은 문제냐? 비교해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좀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커브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이 감소를 한번 얼마나 감소했는지 숫자로 좀 살펴보면은요. 2000년대까지는 국내 인구가 좀 늘어납니다. 10년에 한 400만 명씩 늘어났고요. 대부분 생산 가능 인구 쪽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는 200만 명대고,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주 근로연령대에서 약 11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약 340만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사라지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40년 동안 생산 가능 인구 약 1680만 명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인력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향후 10년간 시장에서는 신규 인력 약 718만 명이 필요한데 공급은 679만 명밖에 없어서 약 39만 명이 부족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먼저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됩니다. 지난 2000년대까지는 국내 경제가 연평균 약 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2.6%, 2020년도에는 1.8%까지 좀 둔화됐는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된 요인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에 있어서 그동안 노동력이 과거에는 한 0.9%, 2010년도에도 0.5%가량을 이제 성장률을 견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력이 다른 성장 요인을 깎아먹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이후에는 노동 기여도를 제외한 다른 잠재 성장률은 2.2%로 나오는데 노동력 감소 때문에 0.4%가 마이너스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까지 이 성장이 좀 하방 압박 요인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피부양자는 또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저축도 못하고요. 따라서 이제 자본 축적도 이제 감소됩니다. 이래서 총 요소 생산성은 계속 안정화되어 있지만은 노동력 감소와 이런 연쇄 효과로 국내 경제 성장이 아주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암 발생도 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암 발생 현황은 1999년 연 10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24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암 유병자는 약 20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약 절반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이고요. 특히 이제 여성은 그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이런 발생률들이 또 높기 때문에 생산 가능 연령대 암 유병자들의 비중이 큽니다. 그럼 이제 암 유병자들이 노동 시장에 좀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좀 경제적 손실이 있느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살펴봤을 때 국내 GDP 성장에 있어서 순수하게 노동력이 기여하는 바가 한 8%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암 유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또 일자리로 돌아간 비율이 아까 저 발표를 들어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생산 가능 연령 유병자 중에서 거의 뭐 한 53만 명 정도가 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순수하게 노동력 측면에서만 봐도 약 2조 원 가량이고 뭐 그 외에 연쇄 이제 뭐 또는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면은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 유병자들의 일자리 리턴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산업 구조가 과거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좀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적 개선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학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 혁신으로 건강 수명도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고령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들이 사실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 개선들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업 패러다임도 긱 경제, 긱 이코노미가 이제 확산되면서 노동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어떤 단위 업무, 이런 전문 업무 위주의 인적 자원 연결 플랫폼,
그래,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직업의 개념이 예전에 직장이었다면 이젠 일로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직업이 이 직업이 맞느냐, 이런 패러다임도 저희가 변화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경제 형태 역시 예전에 현실 경제에서 이제 디지털 경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상 경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이런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간과 어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는 직업이지만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정책적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강 취약계층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 유병자들의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적극적인 그런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암 환자들의 일자리 리턴 지원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건 필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용시장 전망에 따른 치료 병행 및 적절한 복귀 지원 정책에 관해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 진단 이후 노동 이행과 소득 변화의 연구를 통해 암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및 부담에 관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윤주 박사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최윤주 박사님은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등록사업, 의료보장 사각지대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건강보험공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보장, 특히 취약계층 의료보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토론 이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최윤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동안은 사실 뒤로 잠시 미뤄져 있었던 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영역과 이제 교차점이 좀 많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창 생산 가능 연령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창 일을 하던 젊은 암 환자들의 노동 이야기, 그리고 일자리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논의는 물론이고 안타깝게도 연구 분야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조주희 교수님 연구 외에는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많은 연구자분들, 정책가분들이 큰 질병을 진단받은 이후에 경험하는 빈곤, 의료빈곤이라고 하죠.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또는 그 언저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우려를 지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그동안은 중증 질환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의료비 지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부담해야 되고 또는 간병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사실은 그동안의 연구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했는데요. 최근 문재인 케어에서도 과도한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정책 요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질병 이후에 빈곤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과도한 의료비, 간병비,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에서는 질병에 걸려서 의료 빈곤에 빠지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과도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동력 상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제 의료제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고 또 결과적으로 정책 시행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두 번째인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나라는 가구 경제 내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근로소득 단절을 경험한다.
안 그래도 의료비도 많이 드는데 빈곤 위험을 가중시키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력 상실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료 빈곤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암처럼 질병에 걸린 이들은 실직 또는 재취업 이러한 다양한 노동 이행의 논의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예 노동 이행을 논의를 할 때는 이제 암 환자는 배제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암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과연 욕구가 무엇일까 깊이 들여다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 진단을 받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초기에는 의료비나 치료비,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는 이와 관련된 욕구가 크다면 장기적인 생존 단계에 간다면 노동 참여 그리고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컸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산 가능 연령대는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나이고 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거나 또는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다양한 그 고용관계 간의 이행이 활발하게 발생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러한 노동 이행 자체가 사실 정체되어 있다라고 간주가 되지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던 분들이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한 번 이런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 이후에 쌓아가야 하는 경력 또는 삶의 여러 기회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직이나 노동복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국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래서 보다 세부적으로 누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고 특히 얼마나 더 취약한가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가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전국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던 연구 결과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 이제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 중에서 기존에 과거에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던 분들, 그 중에서 또 이제 나이가 젊은 암 환자분들, 이분들을 전수를 뽑았더니 대략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주었을 때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실직률이 확실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당연한 결과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실직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실직을 경험할 위험이 컸고요. 소득 분위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 이 부분이 더 이제 특이할 점인데 소득이 높은 경우는 암에 걸리건 걸리지 않건 실직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암에 걸릴 경우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암 환자 내부를 이제 암 환자끼리만 비교한 경우에도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같은 암 환자라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이제 실직할 위험이 훨씬 더 컸고 연령대별로 구분을 하자면 그래프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젊은 층, 19세에서 이제 29세 연령대인데요. 젊은 집단이 나이가 많은 집단에 비해서 실직을 경험할 위험이 더 컸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높은 이들에 비해서 실직 위험률이 더 큰 것을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암 종별로 본다면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이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자궁경부암입니다. 이제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여성 특정암의 실직률이 더 가장 높았고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남성 특정암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그리고 젊은 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은 사실 일반적인 노동시장 내에서도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취약한 노동시장 내의 특징이 질병에 가중될 경우에는 일자리 유지를 하기가 더욱 취약하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으로도 사실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암에 걸린 분들은 이제 암에 걸린 진단 직후에 소득 수준이 이제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때 낮아진 차이는 그 뒤에 추적 기간 내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소득이 낮아지는 폭이 크고 또 젊은 분들이 더 그런 이제 위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좀 이제 큰 틀에서 제언을 드리자면, 우선 암 생존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젊은 암 생존자의 노동 활동 유지는 굉장히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병가 제도와 관련해서도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때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병가로 인한 노동력 공백은 육아휴직처럼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암 진단 이후에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제 제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실직한 분들이다라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책이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특히 여성, 청년층, 저소득층이 실직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연히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현재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데 한시적으로나마 이분들을 위한 이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지자체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유급병가 제도, 서울시나 울산, 대전, 고양시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급병가 제도도 조금 이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데, 사실 이분들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낙인이나 차별이 굉장히 횡행한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아플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프더라도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전처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점차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그리고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시야를 넓혀서 건강과 불건강, 이렇게 이분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건강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건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 드리고 싶은 제언인데요. 연구 영역에서 이러한 암 생존자 관련 논의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그 한계가 굉장히 큰데요. 여러 그 데이터들을 연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그 절실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연구 및 문헌 연구를 통해 암 진단 실직자 및 경험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도출이 의미 깊습니다. 더불어 내년 발의 제한 예정이거나 기발의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과 복지의 관점에서 암 경험자의 사회 안정망 구축을 논의한 첫 세션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세션을 위해 잠시 자리 이동 및 장내 정리가 필요하므로 약 10분간 정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10분 이후 라이브 중계가 재개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암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사회 도입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의 두 번째 세션인 보건복지 여성 가족 관점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전기택 선임연구원님이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은 2001년부터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오셨으며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와 한국의 여성 노동 정책에 관하여 오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경력단절 여성특별법,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발의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및 제도적 검토 사항에 관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선임연구원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주어진 토론 시간은 7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기택입니다. 이미 저희 대표님께서 모두 앞에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주변에 암 경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주변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보내드리는데, 오늘 사실 이 오늘 행사를 통해서 그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제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대표님께서 주제에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여성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주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PPT에도 지금 자료가 보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남녀 암 발생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좀 약간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5에서 64세 전체 암 발생자 중에서 15에서 64세의 연령대가 해당되는 인구의 비중을 보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가운데 6명이 15에서 64세 많이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속한 분들이 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제가 15에서 64세의 연령을 나눠서 본 거는 저 연령대가 통상적으로 OECD라든지 국제기구에서 고용률을 볼 때 보는 인구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계적으로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 암 발생을 암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과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오늘 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취업 지원 서비스의 어떤 정부가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의 어떤 사각지대를 저희가 찾아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암 경험자분들, 특히 저희들이 오늘 논의하고 있는 여성 암 경험자분들의 재취업 서비스와 관련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표님께서 이미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풍부한 내용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코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제안을 해드리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전반부 발표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부처 간 역할 분담 팀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RTW 직장 복귀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일종의 여성 암 경험자의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추진 체계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표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추진 체계가 현실에서 얼마나 잘 구현될 수 있는지, 그걸 미리 한번 시범으로 한번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대표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성가족부의 별도 코디네이터가 제안을 주셨는데, 그럼 실제 이분이 여성 암 경험자의 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그리고 어떤 그런 전문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금 RTW를 해야 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어디에 근무를 하는 게 좋을지, 예컨대 기존에 저희 지역에 있는 여성 세일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대표님께서 제안해 주신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면서 암 경험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해 드리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나름대로 어떤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 여성 암 경험자분들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데서 기존의 성과 관리 체계가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범 사업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에다 달아놨는데 그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도 시범 조사는 시범 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남녀 경험자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대단위의 그런 당사자들 대상의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욕구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를 결과를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여성 이 암 경험자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호응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그런 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녀 암 경험 취업 촉진 사무의 주무부처를 어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사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녀 암 경험자의 취업 촉진과 관련된 재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정부의 어느 부처가 총괄해서 관리할 것인가 라는 그런 그 고민을 저희가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 발표 내용 중에는 이 취업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여성 암 경험자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누가 총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어느 부처가 그걸 감당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처에다가 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줘야만 사실 그분들이 예산도 그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 암 경험자의 어떤 취업 촉진 업무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내용의 개정이 발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체계와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을 말씀 주신 덕분에 검토할 사항이 더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료 예방 중심의 암에서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한 관리까지 국내 암에 대한 접근 확장의 의견을 전해주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상균 과장님의 질병 토론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우석 사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우석 사무관님께서 전해주실 누구나 아플 수 있으니까 치료 이유가 두렵지 않은 사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측면의 심도 있는 토론 기대합니다. 발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사무관입니다. 먼저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당초에 저희 과장님께서 참석하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좀 현안이 생기셔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신 거 서영석 의원님이랑 최영 의원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암 생존자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와 예방 중심, 그 다음에 조기 발견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 치료 후에 생존자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암 생존자에 대한 통합 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암 환자는 지금 최근에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암 유병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암 유병자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 생존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암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암을 1차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스트레스 문제, 그리고 피로, 우울감, 수면장애 등등, 그 다음에 재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오늘 오늘 논의 사항에 해당하는 직장 및 가정에서의 역할 문제도 아주 커다란 생존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암 생존자가 이제 직업을 복귀하는 것은 암 생존자의 자기 효능감과 자기 관리 능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그 치료에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의 복귀는 사실 그 비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치료 비용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생활에 충실하게 되어 암 환자가 사후 관리나 치료에 더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암 진단 후 치료 후에 암 생존자가 이제 직업을 복귀하는 비율이 이제 해외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낮다는 이제 결과값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연구마다 조금씩 이제 값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이제 30%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 60, 70%라고 하는 연구도 있는데, 어쨌든 해외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직업 복귀가 좀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논의와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통합 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은 암관리법에 2021년 올해부터 이제 정식으로 시행이 되어서 암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암 생존자와 가족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암 생존자에게 다양한 통합 지지를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17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고, 각 전국 권역의 13개소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의 목표는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암생존자 개별적인 평가와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험형 자기관리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와 어린 청소년,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복귀, 성인에 대해서는 직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 복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그 직업생활 유지 및 직업복귀의 중요성을 암생존자에게 인식을 시키고, 각종 정보와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신 조주희 박사님께서 기초연구를 해주셔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표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존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그러면 이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3월 달에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그동안 종합계획에는 암생존자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 종합계획부터 암생존자에 대한 과제를 추가하여 이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종합계획상의 암생존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응과 복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통합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ICT나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암생존자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과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암관리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 돌봄 서비스와 그리고 지역사회 암생존자 가족 지원을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자체 특화 사업을 개발하고 그다음 민간단체나 기업 등 그리고 기업 등과 협력해서 암생존자 지지 사업을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얻기 위해서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암환자관리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암생존자에 대한 정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암관리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던 암생존자 통합지지 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정식으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13개소가 아마 그대로 이어서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대로 이어서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의 시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연구, 암생존자에 관련된 많은 연구와 이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정부 단위에서 다루진 거는 아직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라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와 실태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암생존자에 대한 인식 부분 그리고 암 환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암 환자 스스로 많이 좀 위축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문도 해서 생존자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치료 이후의 삶도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세션의 마지막 순서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정정욱 대표이사님께서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여성의 가족 내 역할과 여성이 갖는 육아 및 보육의 특수성을 토대로 필요한 정책의 제안과 가족과 아동의 관점을 강조한 지정토론입니다. 정종욱 대표이사님은 제8대 경기도 가족 여성연구원 원장에 이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 대표이사님은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 경기도 성평등위원을 역임한 보육, 아동 및 가족 분야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혁신적 경영 마인드를 갖춘 전문가십니다. 대표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많은 토론회를 와봤지만 토론회 시작과 끝까지 우리 서영석 의원님과 최영 의원님께서 자리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배경은 서지연 이사장님과 사무국장님의 열정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과 또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2시간 동안 토론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생각했던 암 환자, 특히 젊은 여성 암 환자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어떤 것이었나에 대한 참 이렇게 숙연한 마음이 들었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저는 돌봄 분야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영 의원님께서도 이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담아주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영석 의원님께서도 돌봄 전체 체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저도 한마디 보탭니다. 오늘 토론회의 건강 취약계층의 사행 안전망 마련이라는 토론회입니다. 그 중에 저같이 여성가족재단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연구와 지원을 해야 될 수많은 내용들의 과정을 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암 환자, 젊은 여성 암 환자 이렇게는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가족 내에서 혼자 책임져야 하는 많은 짐들을 발 동동동동 굴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두 분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오겠노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 돌봄 영역과 가족을 케어하는 부분에서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여성들의 몫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병에 걸리면 그 집안의 환경이 모두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많은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 실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몸에 대한 위기, 절망감보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은 이 마음부터 먼저 앞선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듣기도 하고 저도 저희 가족 중에서 많이 두어 명의 가족 중에 암 환자를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치료보다는 그들을 돌봐야 하는 아이와 가족에 대한 특히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들은 책임을 지고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몇 개 주셨는데요. 그들은 우리 이제 본인이 암에 걸려서 아이가 어리니까 조건상 육아휴직을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병가를 쓰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대체해서 1년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회사가 알면서 규정 위반 아니냐라는 눈초리로 힐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는 그 문제를 들으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병가를 그들이 있어야 할 권리인 육아휴직을 대체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갑자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쇄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동반해서 복도에서 잠깐만요 우리 아이 잠깐 봐주시겠어요? 혹은 네 간호사님 제 아이 잠깐만 좀 같이 움직여도 될까요? 이런 의견을 나누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과 절망감 저는 공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암 환자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놔둬서 돌볼 사람 없으면 데리고 와. 여기 복도에 간호사 도움을 요청하면 잠깐씩은 잘 돌봐줘.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 많이 느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개인이 해결하면서 오는 부탁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과정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떨어지는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체계가 많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이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은 거기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눈빛으로 보여주고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알아서 갑자기 어린 아이가 어른 아이로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지 않고 지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든가 그러면서 정신적 성숙이 아이가 발달 특성상 그 연령대에 가져야 될 발달의 정서적 감정보다 훨씬 뛰어넘어서는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뭐 기타 병원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싶어도 기다리고 예약하고 이런 문제들이 함께 있기도 하죠. 이렇듯 20대
40대 젊은 여성들이 갖는 암 환자의 어려움은 이런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옆에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20, 30대의 그 부부가 경제적 기반이 미처 닦이기 전에 암에 대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면 그들이 기반을 닦기 전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안전망에 대한 대응을 보다 촘촘히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저는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그 기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긴급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나라의 이 돌봄 시스템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춘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의 대응은 아이 돌봄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시 시간제 돌봄이나 이런 것으로서 적절히 때웁니다만 이것은 전액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 사인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해야 될 많은 법들이 큰 틀이 아니라 아주 마을 내에서 좀 생태적 관점에서 촘촘히 계획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안정감 있게 추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거점형 돌봄센터 같은 것을 만들고 그 지역의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율권을 갖고 그 지역 내에서 긴급사항에 아이들이 있으면 협의해서 어떻게 맡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구조를 좀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자율권을 주고 예산을 좀 배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 생태계에서 구석구석에서 좀 활성화되는 것이 있으면 옆집에 우리 아이들과 옆집의 부모들이 위기에 처한 것은 그 지역의 돌봄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알아채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에 거점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태적 관점에서 많은 돌봄 종사자들이 돌봄 기관들이 함께 뭉쳐서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제가 지역사회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니까 정말 품은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하지만 한번 구축해 놓으면 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도는 탑다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끊기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좀 품을 들인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산과 상관없이 좀 지역에 뿌리 박은 토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뭐 영유아 돌봄부터 초동 돌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을 거점형 돌봄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대한 틈틈이 돌봄의 환경을 마련하는 제도를 우리 한번 시도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존 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역할의 확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었으며 질병과 사회적 역할에 관해 시야를 확장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 대한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과 토론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오늘의 토론 내용을 같이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해 현장에 참석해주신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이수린 과장님과 이경훈 사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혹시 없으시다면 이렇게 참석해주신 두 분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영역이고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좀 덜 기울였던 부분이 많이
노출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운데서 어쨌든 이제 일을 잃으면 소득을 어떻게 하지?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텐데 그래서 그것이 뭐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랄지 또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게 사회임금 이런 표현을 하긴 하던데 어떤 행태든 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것을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일단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하기는 사회적 임금이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제안해 놓은 상경수당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 유급병가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아프고 난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까지 고민해보지 않았고 아프면 무조건 잘리는 거고 파산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참 어떻게 보면 순박한 자본주의의 피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또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는 이렇게 전주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잘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 사실은 작지만 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단순히 그동안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적인 사례라고 봐서 하여튼 좋은 논의가 좀 잘 진행이 돼서 성과가 있는 그런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 암 경험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차 없는 실적이고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될 게 복지부가 먼저 연구를 시작하는 거 조사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생존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도대체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이 단어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왜 복지부는 그 치료 후 생존자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제가 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좀 이건 우리가 얼마큼 이때까지 사람들이 힘들게 생존해 왔냐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상 좀 어렵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조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한 건지. 네, 그리고 앞서서 제안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미국에는 그 암이 장애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의 의무 고용이 있지만 암 환자에 대한 의무 고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장애 등록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사회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거 등록제를 없애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나 환자에 대해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의무고용률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정정호 그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 내에서 위급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사실 멀리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탄탄하게 조직이 구성이 된다면 어떠한 순간이라도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 거점을 어떻게 할 건지도 이 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조금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좀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작으로 앞으로 좀 더 나은 정책 만들어지고 해결책이 마련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여기 영역이 안 들어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통합돌봄의 개념에서 결국은 의료돌봄의 한 시스템일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나아가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통합돌봄령에서 노인, 장애 뭐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의료돌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서 아까 정 이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 지역사회가 통합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통합돌봄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뭐 보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한 차에 한 점막이 만들어지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어떤 항목 중에 하나로 꼭 넣어서 하여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하신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들의 노동, 직장 복귀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익이고 환자 개인의 치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거라 생각되네요. 환우들의 사회복귀 지원 절실합니다.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메시지 전달해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질병의 경험이 약점이 되지 않는 사회, 치료 이후의 삶이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큰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쉼표는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연구하고 논의하여 사회에 일치료 병행이 도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김성주, 서영석, 비례대표 이수진, 최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쉼표가 주관한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 안정망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